6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지만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1% 이상 강하게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0.63%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따른 재정 위기 확산 우려로 하락 출발했으나 낙폭을 줄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증시는 약 보합권에 마감했으나 프랑스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하루 산유량을 동결하고 미국 연준이 추가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전날보다 1달러 29센트 오른 83달러 9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두 정상은 경제 성장을 위해 보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와 관련해선 두 정상 모두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일장이죠. 어제 국내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무난하게 보냈는데 과연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확인이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간밤 글로벌 증시는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마의 7%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유럽 증시는 낙폭을 줄여주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도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는 재료가 됐죠. 이 악재를 호재로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특히 또 이번 주말은 그리스의 2차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은 선거를 앞두고 대응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왔습니다. 이 오는 17일 그리스 총선 결과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면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좀 들려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제 막바지쯤에 이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으로는 영국 중앙은행과 미국의 연준이 그리스 총선 이후에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불안이 나타날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막판에 상승세로 돌아선 부분도 이 내용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 때 2008년 10월 8일입니다. 주요 7개 은행들이 일제히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앙은행의 공조 방안이 나왔던 그런 흐름인데요. 오늘 들어온 소식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금리가 많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보다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영란은행과 그다음에 미국의 FRB가 가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말께 ECB라든지 유럽 쪽의 중앙은행들이 같이 동참할지 이런 부분도 현재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는 개장 전부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지표들 경기 회복이 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따라서 또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고용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현재의 경제 성장률로는 현재 고용 수치를 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2% 초반에 그 3% 미만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로는 5월 수치죠. 실업률 8.2%를 추가적으로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토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11월 선거에서 롬니 후보에게 상당히 현재 근소한 차이로 힘든 선거전을 치를 공산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중상층에 세제 혜택을 주고 파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토로를 했고요. 또한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표류하고 있는 재정 긴축 감축안
이런 부분에서 세부 안건을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도 빨리 이 내용에 대한 투명성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 국면에 대해서 독일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회원국 모두가 같이 책임을 분담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이제 곁들인 부분입니다. 예, 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8만 건을 훌쩍 넘으면서 다시 악화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뭐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고용 수치도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예.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오늘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요. 38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37만 5천 건이었는데요. 이보다도 더 신청 건수가 이제 많았던 흐름인데요. 4주 평균도 올라갔습니다. 38만 2천 건으로 6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서 현재 경기 회복 둔화 국면 이런 쪽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상당히 현재 꺼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이어서 어제는 또 무디스 신용평가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오늘은 이건 존스가 이번엔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소형 신용평가사의 반란이라고 할 정도로 이건 존스라는 미국의 비교적 중소형 신용평가사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는데요. 종전 A-에서 트리플 B+로 강등을 했습니다. 어제는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인 트리플 C+로 강등을 시켰습니다만 오늘도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현재 이건 존스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부분이 계속 부정적인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스 총선이 정말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결과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박빙의 승부다라는 것이 네. 시장 현지에서 들리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치의 막판까지 최종 결과를 봐야 된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신민주당과 급진좌파 연합 시리자당이 약 26%에서 30%의 지지율 사이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6월 초 총선 2주 전까지는 투표 출구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베일에 가린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번 재총선에서는 누가 제1위에 등극하느냐가 가장 현재 관심사라고 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연정 구성에 실패했지만 3차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리스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1등을 하는 현재 나올 수 있는 당이 새로운 연정의 키를 잡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가장 현재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급진좌파 연합이 예정대로 1위를 할 경우에는 현재의 긴축을 전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점을 가장 우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리스의 현재 상황은 계속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이 나오고 있고요. 생필품의 사재기도 현재 극성을 부리는 등 그리스 정부의 기능이 점점 더 와해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투자자들이 현재 그리스의 문제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한 심리 상태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그대로 표출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독일의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 독일은 긴축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도 강경 입장을 내세우고 있죠. 네, 오늘도 새벽에 메르켈 총리가 한마디 했는데요. 네. 크게 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재총선을 통해서 급진좌파 연합, 이른바 시리자당이 일당이 돼서 긴축을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독일이 이에 긍정적으로 현재 화답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부분이든 전면이든 현재 사회당과 신민주당도 부분적으로
긴축에 대한 재협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리스 사태가 어떻게 돌아갈지 상당히 불확실성이 노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새벽에 유럽 시장에서 7%를 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은 초읽기에 들어가 있고요. 또한 이탈리아의 자본 유출 가능성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리스 총선 결과가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 블랙 먼데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반반입니다. 예,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시리자가 일당이 돼서 첫 일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부분인데요. 시리자가 만약에 일당이 될 경우 최종 투표 결과는 6월 18일 아테네 시간으로 오전 5시에서 6시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리자와 그 다음에 신민주당이 박빙의 승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7시 일요일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겠지만 투표의 최종 내용까지 점검을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오전 5시와 6시 아테네 시간은 우리 시각으로는 월요일 날 11시에서 12시 오전 시간에 현재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테네발 출구 1위 조사가 만약에 시리자가 될 경우에는 오전에 유럽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블랙 먼데이까지 흘러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요. 중앙은행, 특히 ECB가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른 상황은 특히 이제 영란은행과 미국의 FRB가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결합이 돼서 증시의 완충 여력으로 나타날지 이런 부분이 제일 현재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간밤 프랑스와 독일 두 정상들의 회담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길 바란다라는 뜻을 또 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이것은 이제 네.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의 구도로 계속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 관측이고요. 그 다음에 긴축에 힘이 든 현재 국민들이 계속 이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폴 크루그만 미국의 유명한 교수인데요. 경제학자는 그리스가 6월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현재 내놓고 있고요. 일부 잔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관측하는 경제학들도 있지만 그리스의 그 재총선 변수가 워낙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쉽게 단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가장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그리스가 이른바 테일 리스크,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유로존에 미칠 경제적, 그 다음에 그 뱅크런이라든지 이런 사태를 염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점에서 글로벌 증시가 다음 주가 상당히 어려운 증시의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려운 부분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을 투자자들이 좀 신중하게 시장을 관찰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글로벌 핫이슈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영향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교보증권 김학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간밤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그리스의 제2차 재총선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수급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오늘 금요일 어제 옵션 만기일 끝나고요. 네. 오늘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 지금 일단은 다우 증시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오늘 뭐 기분 좋게 끝났다 그렇게 먼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뭐 부진한 경제지표 흐름이 나왔습니다. 부진한 경제지표 흐름이 나오면서 주구당 이제 실업자 청구 건수 자체가 더욱더 증가를 했죠. 증가를 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시장 자체는 연준에 대해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그렇게 보고 시장 자체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리스 문제가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대해 금융시장 자체에 혼란이 생기게 되면 G20 국가들, G20 중앙은행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유동성 자체를 공급을 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이미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옵션 만기일 어제 장 마지막에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는 좀 선반영이 되는 결과를 좀 나타나지 않았나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중 자체를 지금 늘리시는 거는 약간은 리스크 자체를 안고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이제 비중 자체를 더욱더 지금 늘리는 금요일에 늘리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오늘은 이익 실현을 할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주말에 있을 그리스 총선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없애고 난 다음에 다음 주를 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장기적인 보유 관점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내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무난하게 마무리하면서 오히려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김학현 부장님 그럼 어제장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뭐 계속해서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스 2차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투자 주체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 주체가 부재하면서 뭐 시장은 하루 종일 답보권의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해서 장 막판에 동시효과에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차익 프로그램 매매에서 동시효과에 1,800억 가량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에서 무려 5,400억 가량의 순매수 외국인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매매에서 3,600억 가량의 순매수가 막판 동시 효과에만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 외국인 동향 역시 1,700억대 순매도에서 1,000억대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일어난 만기일 영향을 제외한다면 시장은 뭐 거래량과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위축된 이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장중 막판 변동성을 제외한다면 장중 변동성이 상하로 10포인트 내에서 움직이는 이런 네. 굉장히 변동성이 축소된 이런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리스 2차 총선 해외 증시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오랜만에 또 건설주가 상당히 강한 선방을 했더라고요. 예, 건설주에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건설주보다 우선 더 큰 상승폭을 보인 음식료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에서는 오리온과 롯데 삼강이 이 종가기로 신고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CJ 제일제당도 약 3%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오리온과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 영향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오리온과 CJ제당 모두 원당과 대두, 소맥과 같은 이러한 곡물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리포트였습니다. 오리온이나 롯데삼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류가 굉장히 크게 붐을 일고 있는데
이 과자 한류 뭐 이런 말로도 일컫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앞서 본 뭐 증권사 리포트의 영향이라든가 뭐 과자 한류라든가 영향이라든가 뭐 이 두 개에 모두 포함되고 있는 것이 이 오리온이거든요. 그래서 오리온의 뭐 주가 상승은 굉장히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말씀하신 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뭐 대우건설이 3.5%, 이 현대건설이 2.8% 가량 강세를 보였는데 두 기업 모두 전일 그 해외 증시 그 해외 수주 공시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우건설은 알제리에서 5억 불 가량의 공사를 수주를 했고 현대건설은 베네수엘라에서 20억 불 공사를 수주했다는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발주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유럽의 영향이 뭐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현대건설의 수주액이 올해 주요 건설사의 목표치 가운데서 최대량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네. 여기 최대량을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또 20억 불의 수주를 공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설업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뭐 현대건설은 단연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철강금속업종인데요. 영풍이 1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대아이스코가 3.1% 강세를 보였는데 영풍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종목입니다. 전일 그 가격이 100만 원에 끝났는데요. 전일 거래량이 2,000주도 채 되지 않습니다. 1,996주인데 막판 동시호가에만 1,090주. 그러니까 막판 동시호가에만 유입된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50%가 넘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종가에만 11% 넘게 급등을 했는데 전형적인 그 선물옵션 만기에 영향을 받는 거래량 없는 이런 종목의 급등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약세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관이 LG전자는 121만 주, LG 디스플레이는 40만 주 가량 순매도를 보였고 2분기 실적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핸드셋 분야에서 좀처럼 개선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기대했던 가전 역시 판매가 늘지 않고 있는 상황 뭐 이러한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이제 강세 업종에서 나타난 음식료라든가 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 음식료 같은 경우는 리포트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고 네. 건설 같은 경우는 수주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시장의 눈치 보기 관망세가 얼마만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시그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렇게 어제 뭐 음식료와 건설, 철강, 금속이 강세 업종을 보였고 그리고 전기, 전자 업종은 유독 좀 약세를 보였던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업종별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어제장 특징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음성인식 관련주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뭐 애플 소식이 있으면서 시리의 한국어 서비스 소식에 음성인식 관련주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어제까지 해서 그 도합해서 뭐 상한가 2번 정도면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갤럭시 S3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수주를 어떻게 어디에 회사 거를 수주를 했나고 보면 일단은 한국 회사는 아니고요. 미국의 회사라는 블링고라는 회사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 음성 기술 자체를 미국 회사에 채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단어에 대한 그런 부분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음성인식 기술 자체는 아직까지 약간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동반된 상승이 아니라 아직까지 기대감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상승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는 조금 금지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화장품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일단 국산 화장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인 이미지가 많죠. 그런 이미지를 타서 일단 화장품주가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종목을 한번 보시면 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무거운 종목인데요. 네.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이 동반되었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종목들 보시면 아주 강한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가격 자체가 일단은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었다. 그래서 저가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은 상승했고, 다음에는 뭐 개별주 위주의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건설주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순환매 장세 안에서 건설주에도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 점이 수준 모멘텀 자체를 기관에서 좀 부각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투신권이나 아니면 기관권에서 일단은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선매수가 좀 들어왔었죠. 그런 부분이 어제 강하게 상승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학현 부장님,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 또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먼저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장 막판에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으로 해서 특별한 업종을 순매수하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순매수하는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뭐 아주 뚜렷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외국인 순매수 1위에 뭐 기아차, LG 화학, 뭐 하나금융지주, 현대중공업, 제일모직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네. 업종상으로 보자면 자동차, 화학, 금융, 조선, IT 전반적으로 뭐 다양한 그 업종이 지금 포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단연히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기관은 뭐 IT와 자동차 부품에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IT 쪽에서의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현대위아나 만도 이런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삼성전자나 현대위아 만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도 1, 2, 3위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들인데요.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기관이 소화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성전자나 현대위아 그리고 만도 이런 종목들을 크게 순매도를 했는데요. 인상적인 부분들은 맨 마지막에 전현직 건설업종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그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역시 뭐 최근 수주 공백기를 겪고 있는 이 삼성엔지니어링도 외국인 순매도 5위에 링크되는 이러한 양상들을 보였고, 다음으로 기관 같은 경우는 전혀 크게 그 업종을 전기전자 업종을 큰 폭으로 하락시킨 LG그룹주들을 대규모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에 집중적으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평소 거래량의 3배에 육박하는 거래량 증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예, 어제는 특히 기관이 LG그룹주를 집중적으로 좀 매도했고, 또 그리고 외국인은 시장 전체적으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한번 보시면요. 코나아이라든지 아니면 메일유업이라든지 뭐 파트론 같은 종목들이 많았죠. 그리고 기관에서도 순매수 종목을 보면 제넥이라든지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나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름도 생소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마트 카드 핵심 솔루션 업체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 지금 진출을 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어떤 스마트 카드에 어떤 부품을 만드는 회사냐면 일단은 스마트 카드 안에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OS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자체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유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1위 기업이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의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급하게 달려드시는 것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은 눌림목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서 이격도 자체가 좁아졌을 때 그때 들어가서 이익을 한번 실현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메일유업 같은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어제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메일유업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근데 메일유업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실 때는 일단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거래량이죠. 거래량 자체를 보시면 일단은 하루에 거래되는 평균 거래량이 4만 주에서 5만 주가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살 때도 힘들겠지만 팔 때도 힘들 거다. 그만큼 호가 자체가 크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
투자자에게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기관 순매수 종목을 한번 보시면 제닉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제닉 같은 종목은 일단 왜 이렇게 오르냐 하면 화장품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제닉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지금 홈쇼핑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 자체가 조금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냐면, 제닉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1위 홈쇼핑 업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런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의 기대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이 지금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기대감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개별주적인 부분은 기대감이 먼저 동반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기관의 순매도 종목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코리아 본뱅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코리아 본뱅크가 어제 기관 순매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약간은 기관 자체는 투신권에서는 팔고 나오는 형상이었고요. 그리고 개인권에서는 다시 매수권으로 돌아섰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어느 정도는 기관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물량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조심조심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앞서 LG그룹주, 좀 기관 쪽에서 집중 매도가 나왔다라고 김학현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LG그룹주 흐름 좀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중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네. 여전히 주가는 그 상당히 하방 부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조급한 마음보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는 게 낫겠고,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낙폭과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러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업황이 월등하게 더 좋은 IT나 자동차로 역시 옮겨 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혹시 좀 보유하신 분들 계신다면 이 대응 전략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교보증권 김학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이슈에 따른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김형근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장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어제 이제 현대차 7월 중국 3공장 준공 예정이라는 이러한 좀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사실 자동차 가장 확실한 우리가 이제 안전한 쪽은 사실 IT 자동차 기존에 전차공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러한 또 자동차 쪽을 또 보유하고 있으신 그런 투자자들이라면 상당히 좀 답답한 국면입니다. 사실 상승도 하지 않고 하락도 하지 않고 약간의 좀 어느 밴드 안에 좀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약간 답답한 그런 국면이긴 한데, 이러한 국면에서 오히려 이제 이러한 현대차 같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그런 투자자들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기회에 또 포트에 좀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국의 3공장 준공 예정, 아마도 이제 지금 협의 중이긴 한데요. 중국 정부가 지금 협의 중이긴 한데 아마 7월 달 정도가 좀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현재 지금 중국의 1, 2공장에 이어서 3공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연산 한 40만 대 정도의 생산 능력이 더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연산 한 100만 대 정도의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중국은 한 해 한 2천만 대, 올해 한 2천만 대 수요가 지금 예상되는 그런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을 더욱더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기준 금리를 인하를 시켰죠. 앞으로의 어떤 전개될 그런 경기 부양책 이러한 발표들이 속도를 좀 내게 된다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경기 부양의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올해 이제 어떤 수요에 비해서 좀 공급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러한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차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 현대차가 충분히 이런 3공장 준공을 하면서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근 한 달 가까이 어떠한 밴드 안에 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24만 원, 23만 원 이 사이에 좀 갇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가격대라면 충분히 좀 매수에 가담을 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면 23만 5천 원에서 전일 종가였던 23만 8천 원,
이 사이에서는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23만 원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좀 짧게 26만 원, 전고점이 조금 못 미치는 26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3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제가 바로 또 다음 종목 연결해서 네.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현대차와 연결해서 자동차 부품주. 그렇다면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완성차 업체가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한 부품주들도 상당히 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코스닥에 있는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가 이러한 또 호재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된다면 동종목도 현대차의 범퍼레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그런 주가 상승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이제 어떤 실적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은 법인세 추징금에 대한 그런 일회성 손실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으나 그러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좀 최근에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대차나 기아차의 어떤 글로벌 쪽에서의 판매 호조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실적 개선을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PBR 같은 게 0.8배 상태고요. PR도 한 5.4배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최근에 좀 기관의 수급이 눈에 띄게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이러한 또 매집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자동차 쪽, 그래서 현대차 만약 완성차 업체를 지금 포트에 편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그 포트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자동차 쪽에 관련해서 포트가 구성이 되지 않았다면 뭐 완성차를 보다 만약에 부품주에 또 관심이 간다면 이러한 성우하이텍 이러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3,500원에서 저희 종가에도 13,700원 이 사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선이 위치해 있는 그 조금 이탈이 되는 12,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현대차와 함께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한 종목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6월 5일 날이었네요. 한국콜마라는 종목 하한가까지 좀 치게 됐죠. 인적 분할을 한다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면, 공시가 나오면 상한가를 좀 치게 됐는데, 근데 어제는 또 이제 상한가를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약간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과연 접근해도 될 것인가 이런 또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한국콜마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한국콜마 홀딩스와 한국콜마 이러한 투자 부분과 사업, 제조 사업 부분을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때 하한가 쳤을 때 악재로 좀 인식을 시장에서 하게 됐냐면, 바로 이제 중국에서 바로 한국콜마 최근에 화장품의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은 바로 중국에서의 어떤 성장 부분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한국콜마 홀딩스와 한국콜마가 이제 분할이 되게 되면 바로 한국콜마의 중국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북경콜마라는 그런 자회사가 한국콜마 홀딩스에 소속이 되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악재로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콜마의 중국에서 어떤 성장 스토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러한 또 우려감 그리고 연간 한 39억 원에 해당되던 그런 지분법 이익이 있던 썬바이오텍이라는 이러한 기업도 바로 한국콜마 홀딩스에 또 해당이 되는 그런 분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시장에서 또 이러한 우려도 있는 거죠. 사실 한국콜마 홀딩스는 결국에 이제 대주주가 직접 보유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북경콜마나 이런 쪽이 다 대주주에 또 유리하게 또 이런 지분법 이익이 다 몰아주는 거 아닌가 이러한 뭐 의혹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부분은 그 부분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한국콜마에서 이제 앞으로 북경콜마에 작년에 이제 2011년도에 11% 수출 비중이 그 정도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4%더 2배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동사의 ODM, OEM 제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봤을 때 앞으로 그 성장이라든가 실적 부분은 충분히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또 2013년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추가적인 글로벌 업체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어제 어떤 그런 상한가의 모습을 보여줬으나 강하게 좀 상승을 했으나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좀 신규적으로 매수 접근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부분은 또 이제 어제 상한가의 주체가 바로 기관의 강한 매수에 의해서 6월 5일 날 하한가 쳤을 때 그때 이제 기관에서 한 5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한 59억 정도, 60억 가까이도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물론 일부 최근에 좀 팔고 있습니다만 기금과 투신의 어떤 중심으로 한 그런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또
성장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 강하게 쳤기 때문에 오늘 만약 갭상승을 한다면 좀 추가적으로 추격해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조정이 나올 때 뭐 10,000원에서 전일 종가 사이 1,400원, 1,500원 그 사이에 조정이 나올 때 좀 편입하실 것을 좀 권유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저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드는데요. 1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이제 9,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네 가계 빚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점점 이 악성 가계 부채가 쌓이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전담기구 설립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하죠. 예, 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 부채 구조조정을 전담할 그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달부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하우스푸어와 자영업자, 신용카드, 고리보험 대출 등 이른바 4대 가계 문제, 부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후 정부 당국에서 나온 첫 번째 정책적 화답으로 제2의 신용회복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세 금융위원장은 14일 한 외부 행사에서 경제 상황이 악화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며 다중채무자는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가계부채 연착륙과 함께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각 부처와 기관들이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정작 컨트롤 타워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부채 탕감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금융 지원과 함께 취업, 교육 등을 모두 연계해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운영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와는 별개로 좀 더 넓은 의미의 악성 가계부채를 전담할 기구 설립이 내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석할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입니다. 네, 이 치솟는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의 빚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데 그 현실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하죠. 예, 11만 명이나 되는 대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대부업이나 사채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4만 명이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 실태 점검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이 18.3%가 대출을 이용 중이고 3.7%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였습니다. 대출 용도를 보면 사고 등 급전 필요가 42.5%로 압도적이었는데요. 등록금과 생활비가 각각 27.4%와 22.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업이나 사채 등에서 이루어진 고금리 대출의 경우 특히 급전 필요를 이유로 빌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는 술값 등 유흥비나 사칙성 소비를 위한 자금 조달용 대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18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대학생 고금리 전환 대출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17개 은행들이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500억 원가량의 기금을 조성해 미소금융재단에 기부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이 돈을 지원받아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환대출 시행일 이전에 학자금 용도로 연 20% 이상의 대출을 받고 있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대학생, 대학원생이나 20에서 29세 청년층입니다. 네, 국내 가계 부채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사이 유럽은 재정 위기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꺼번에 3단계나 내리기도 했었죠. 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을 3단계나 강등했습니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난 8일 스페인 신용 등급을 3단계 내린 데 이은 조치로 스페인이 1,000억 유로 은행권 구제 금융을 결정했음에도 위기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날 무디스는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 A3에서 BAA3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BAA3는 투자 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투기 등급보다 겨우 한 단계 높은 것입니다. 무디스는 스페인의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해
수개월 내에 등급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무디스는 스페인이 은행권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 재정안정기금 등으로부터 구제금을 받게 되면 정부 부채가 더 악화되게 된다며 그 강등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또 구제금을 받더라도 스페인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이 결국 국가 차원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리스에 촉발된 유로존 이탈 조짐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넘어 핀란드 등으로 이어지는 유로존 도미노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들어 국내 증시가 횡령 등으로 다소 좀 시끄러운데요. 한국거래소가 경영 투명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한국거래소가 상장사들의 경영 투명성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거래소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행동 규범을 만들어 경영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시를 하기로 할 계획인데요. 또 증권 집단 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 지원 기구를 설립하고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일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